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 의학과 의료, 이 책의 6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의 현대 의료의 어떤 핵심 틀, 생약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6장의 서론하고 첫 번째 소주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 모델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 이걸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저자가 딱 시작하면서 버니스 시겔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죠. 의학은 순수한 과학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과학이어야 한다. 뭐랄까, 이걸로 딱 논의의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현대의학에 가끔은 사람 자체보다는 질병 아니면 그 진단명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폴 빌링스 지적도 나오는데 희귀병 연구는 엄청 하면서 정작 영양결핍처럼 더 많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좀 소홀하다는 거. 그 성경 구절 인용한 것도 인상 깊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런 불균형을 딱 꼬집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약 모델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인 건가요? 저자에 따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뭐랄까, 물질로 구성된 기계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아, 기계처럼? 네. 물론 이게 의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인간을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의료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과잉 의료화 같은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럼 첫 번째 소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제목이 첨단 의학의 기여와 우려되는 위험성인데요. 여기서 저자가 먼저 긍정적인 면들을 쭉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일단 첨단 의학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들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뭐 항생제 개발해서 전염병 많이 극복했고요. 그렇죠. 페니실린 같은 거. 네. 그리고 심장질환 치료, 관상동맥 우회수리니 혈관성형수리니 하는 것들. 또 일부 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도 엄청 높아졌고요. 심장이식, 골수이식 같은 장기이식으로 생명 연장도 가능해졌고요. 정말 눈부신 발전이네요. 유전공학 쪽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 네. 유전공학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 같은 치료제 개발도 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 분야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증복합성 면역 결핍증 SCIDS라고 하죠. 아, 네. 들어봤어요. 이 환자들한테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 같은 걸 매개체로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 HGP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인간 DNA 염기서열 그 30억 상 전체를 다 밝혀낸 거잖아요. 네,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이게 완성되면서 이제는 뭐 유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 치료를 하고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졌는지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났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설계도에 다가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생명의 설계도라니 진짜 대단한 발전인데요. 근데 저자는 바로 이어서 좀 깊은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의 예측을 인용하는데 이 생의학 혁명이 코페르니쿠스나 다윈 혁명보다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건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잠재적 위험도 엄청나다는 뜻으로 읽히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언급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진짜 혁명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HGP 같은 연구 결과가 그냥 상업적으로만 이용되는 거. 그리고 이미 90년대 초반에 가능성이 확인됐던 인간 배아 복제 실험.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인간 자체를 복제하려는 시도 같은 거요. 아, 인간 복제 문제. 네, 이게 뭐 복제된 존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어떻게 지킬 거냐, 생명이 상품화되는 거 아니냐, 혹시 독재자가 악용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심각한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른 비판가들 이야기도 쭉 나오던데요. 스티븐 호우즈, 제레미 립킨, 페인, 테드 피터스. 네, 여러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테드 피터스의 지적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유전자 조작 같은 게 인간이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게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식, 이걸 유전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자는 이 지점에서 유전자 기술을 둘러싸고 정말 큰 기대와 동시에 그만큼 심각한 우려가 함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뭐 기술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양쪽 면을 다 균형 있게 보려고 하는 거죠.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윤리적인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책 6장의 서론하고 첫 소주대, 첨단의학의 기여와 우려되는 위험성을 통해서 이 생의학 모델이 가져온 놀라운 발전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윤리적 철학적 고민들을 저자의 시각으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질병 정복이라는 정말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인간 존엄성 문제라던가 생명의 상품화,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그림자도 꽤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통해서 생명의 설계도를 거의 손에 넣었는데도 정작 그 연구를 한 과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점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생명의 비밀에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선 우리 인류가 과연 이 강력한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기술이 열어젖힌 가능성은 엄청난데 우리는 그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고삐를 어떻게 쥐어야 할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는 걸 이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논의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